검찰청과 반검찰청이 서로가 상당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사건은 변수가 제일 중요한 게 8일 재판이에요. 일단 김성태 전 회장하고 검찰이 이하영 전 부지사 부인을 입건한 거는 검찰 쪽이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 오지랖을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 청계천 오지랖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정원수 부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이른바 이제 검수원복입니다. 그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계속 이슈가 돼서 사실은 그때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현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이제 또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그 경과를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나라 형사법이 사실은 한국 전쟁 중에 초안이 마련되고 전쟁 끝나고 이듬해 생겨서 지금 한 70년 정도 됐는데 70년 예, 그 제일 중요한 수사기관의 관계를 정립한 검찰이나 경찰의 관계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큰 틀이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1월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게 시발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가 됐다가 2022년도에 정권 교체 거의 일주일 전에 검수완박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2022년이죠. 예, 그 정권 교체가 5월 3일 날인가 국회 통과하고 그날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바로 공포를 했으니까요. 되게 신속하게 됐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때 추가로 수사 범위를 또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6대 범죄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었는데 2대 범죄로 축소를 하고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법을 바꿔서 그 법이 이제 2022년 9월,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돼서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에 2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한 범위와 관련한 시행령 하나, 그리고 검사하고 경찰의 상호 협력과 관련한 시행령 하나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작년도 하반기에 수사 범위에 대한 거는 한번 뒤집었습니다. 맞습니다. 2대 범죄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하는 식으로 해서 뒤집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거는 검사와 경찰의 그 관계에 대한 시행령을 하나 또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수완박법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법 체계가 이제 법이 있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이제 시행령이 또 되는데 이제 국정에서 말씀하신 거는 법 이후에 이제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사 개시와 그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그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뭐죠?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거 제가 입에 착착 붙는 게 저도 사실은 취재하면서 많이 이제 들었던 얘기들이라서 입에 착착 붙는 이것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검수 원복이 이제 약간 완성 단계에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법무부는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 생긴 게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데 약간 공백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시행령을 이제 손을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권을 조정한 이후에 이제 생긴 이 공백, 법무부가 얘기하는 공백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시행이 2021년 1월부터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행 1년을 만나서 변호사 단체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주로 사건을 대리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 한 70% 넘는 변호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 수사 지연을 경험을 했는데 66.6% 거의 3분의 2죠. 3분의 2가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이번에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한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생 범죄 수사를 위해서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좀 이게 법 개정도 여야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충돌 끝에 통과됐고 맞습니다. 네. 정권 교체 직전에 통과된 그 법도 네. 그때 당시 야당 지금 여당이 반대해서 퇴장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통과가 네, 되면서 허점이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검수완박법 중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 종결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고발인이라는 문구를 급하게 하면서 빼버렸습니다. 네. 형사법을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그 고발인은 이렇게 이의 신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 네. 피해자가 본인이 고소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좀 보복을 당할 걸 우려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발을 했다라고 네. 하면 성폭행 사건 처리가 잘못돼도 이의 신청을 못하는 허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내부 고발자가 네.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대리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이 고소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고발을 했다. 네. 라고 했는데 역시 사건 처리가 진행이 안 되고 무혐의 종결을 했다. 이의 신청을 못하면 네. 사건이 뭐 암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중 이제 세상에 공개되는 사건은 사실은 극히 일부지만 실제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의 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정말 소액 사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보이스 피싱 뭐 이런 범죄들이 많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변호인들이 약간 이렇게 수사 지연을 겪었다는 거는 아마 이제 뭐 그런 사건들에서 이제 충분히 그런 일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시행령까지 2번 이제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사실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 검수완박법 이전으로는 어느 정도 되돌렸는데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직 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쵸. 법 개정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이게 뭐 이전에 있었던 뭐 경찰이 1차 수사권을 종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법 개정 절차 자체가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국가 이 형사사법제도의 큰 틀인데 그걸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조국 수사 이후에 갑자기 이제 1차 이 검경 사건 조정 법안을 강행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징계 국면을 거치면서 갑자기 또 2차 검경사 조정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점과 공백, 문제점이 예상되는데도 통과시킨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여야에서는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는 이걸 시행령 정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을 엄청 강하게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이게 지난해 사실은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요거 시행령 이제 개정할 때는 경찰이 사실은 반발을 엄청 강하게 했잖아요. 막 회의도 열고 뭐 며칠 전에 그 징계받은 뭐 사직서 제출한 유상명 총경 같은 경우에 막 강하게 반발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좀 경찰 쪽 분위기는 좀 혹시 좀 들으신 게 있을까요? 경찰이 사실 작년에는 이 그 검사의 수사 범위와 관련한 시행령으로 되돌리려고 하니까 그때 경찰의 반응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랬습니다. 위헌이고 위법이다. 위헌이고 위법이다. 상당히 세죠. 국가기관 간에 법무부가 하려는 시행령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고 그렇네요. 일종의 집단 행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조용합니다. 공식적인 입장도 없고요. 그리고 법무부에 의견서를 내긴 냈는데 작년에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면 이번에는 재수사를 검사가 재수사하는 걸 예외적으로 하여튼 필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좀 약간 점잖게 표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범위를 좀 조정해 주면 좋았을 텐데 뭐 이 정도의 반응인 거네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경찰이 그냥 점잖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학습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 효과요. 예, 네. 일단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대통령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여러 뭐 공석 사석에서 네. 수사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뭘 준비? 소송을 준비하는 소송을 과정.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네. 뭐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네, 네.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기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고 네. 그다음에 검사가 수사를 할 때 경찰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확실한 어떤 검사와 구조를, 경찰의 네. 지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스스로 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더라도 네. 결국은 뭐 대통령을 넘기 어렵다라고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취임 이후에 사실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 뭐 공식적으로 발언하거나 이런 게 저는 기억나는 건 없긴 예, 한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 건 네. 없습니다. 한 건 없지만 그동안 검사실의 대통령의 발언들을 쭉 보면 네. 경찰들도 한계, 자기네들이 느끼는 어떤 한계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뭐 법을 뭐 완전히 다시 되돌린 거는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 이게 뭐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백들을 메우는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사실 그 명분도 사실 조금 약한 것 같기는 해요. 반발하기에. 예.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 1차 검경 사건 조정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경찰의 수사는 개시부터 수사라는 게 원래 개시부터 네. 종결까지가 네. 있는데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두 검사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1차 법이 통과되면서 종결권을 경찰한테 줬고 네. 그 종결권 이상으로 계속 이렇게 범위를 줬던 건데 네. 그걸 사실상 되돌리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석수가 안 되니까 법률보다는 네. 시행령이라는 임시 처방을 통해서 네.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네. 분명히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합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네.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제가 그냥 약간 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할 때도 개시 보고를 해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고 예. 그러니까 수사를 자기들이 마무리했다고 했을 때도 검찰에 송치를 할 때도 의견으로 송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저희 생각에는 기소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맥락인데 이제는 경찰이 그래도 1차적으로 해서 이거는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은 생긴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러면 이제 송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뭐 예. 송치를 했을 때는 그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검찰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게 거죠. 네. 이해를 그냥 간단하게 하시려면 수사권의 권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소를 하느냐, 네. 기소에 대한 권한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기소를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권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 기소를 하는 하는 권한은 검사한테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 2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네. 경찰이 기소를 안 하고 종결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거고요. 네. 검찰에서. 검찰에서. 그래서 네. 경찰 마음대로 종결 못하고 네.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도 하고 네. 필요하면 직접 보완 수사도 할 수 있게 길을 네. 터놓은 게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안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시행령이 통과되면 이게 늘어난 업무량도 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불편도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서 또 이런 단계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불편함이 좀 가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좀 현장에서는 적용이 좀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수사기관 간의 업무 처리 부분인데 네. 경찰은 업무가 아무래도 좀 경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찰이 업무 부담이 좀 가중이 돼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고 네. 이런 경향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네, 봅니다. 검찰은 기존에 하던 일보다 일이 좀 늘어날 거고요. 네. 두 기관 간에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인데 네. 국민들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이제
네, 맞습니다. 예, 국민들은 절차가 기존에 이렇게 됐다가 2년 전에 이렇게 됐는데 네. 2년 전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바뀐 거에 적응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네. 다시 또 예전으로 되돌아가야 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게 결국은 사건을 유리하게 끝낼 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게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 자체가 네. 정상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현장에서 불편은 좀 줄어들 수 있겠으나 국민들의 혼란이나 약간 소송 비용 증가 이런 거는 조금 위에서 좀 정확한 제도 개편과 너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공판이 진행되고 있고 8일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뭐 당연히 혐의 입증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냥 공판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좀 약간 희화화되는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희는 이제 재판 내용부터 좀 보면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옥중 편지를 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은 그 이전 부지사 부인까지 이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좀 약간 수사에 지금 진척된 상황들 한번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8일 날 지난달 지난주에 한번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재판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인정하냐 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그 재판이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소동이 이화영 있었죠. 전 네. 부지사의 네. 부인이 이 변호인 선임 네. 해임 여부를 놓고 해임을 하라고 이렇게 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네. 이 재판이 공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판 일정이 8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 재판에서 그러면 검찰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꾸느냐 유지하느냐가 네. 이제 그 다음 재판에서 되게 관심사인데 네. 그래서 그 다음 재판을 앞두고 지금 검찰 측과 그다음에 반검찰 측이 네. 상당히 지금 물밑에서 네. 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당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갑자기 네. 옥중 편지를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썼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한 번도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법정에서 입장을 바꿨죠. 법정에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다가 내가 검찰에서 얘기한 게 다 사실이다라고 법정에서 맞습니다. 정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이후에 다시 옥중 편지를 내가지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센 발언이 예, 나는 더 네.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고 일부 정치인이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깡패라면서 네.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상강도라고 비유는 누가 했냐 이재명 네. 대표가 노상강도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했었죠. 예, 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네. 그다음에 깡패라고는 누가 했냐 네. 예, 한동훈 장관이 했습니다. 둘 다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어느 정도 비판을 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노상강도라고 비판하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이렇게 쭉 옥중 편지를 읽어보면 네. 내가 민주당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네. 자기를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하는 전반적인 톤은 네.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뭔가 원망의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워딩을 보면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일단 메시지를 냈고 그 다음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기존에도 상당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수사하는 걸 놓고 사실 검찰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다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경기도의 공문 이걸 좀 열람하고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다음에 이제 계좌에
건품이 이렇게 수억대가 입금된, 입출금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공교롭게도 이런 사실이 좀 8일 재판을 앞두고 알려져서 일단 김성태 전 회장하고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을 입건한 거는 검찰 쪽이 좀 상황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반대편의 움직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 이전 부지사 이제 그 부인인 이제 백모 씨죠. 백모 씨 측은 검찰이 이제 출석 요구 자체를 이제 압박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부 전 부지사 가지고 석방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검찰이 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 검찰이 또 반박하고 이러면서 또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물밑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그 지난번에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사 해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한테 입장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검찰도 물어보고 해임할 거냐? 그다음에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변호사 그 법정에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부인으로부터 일종의 모욕을 당한 좀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변호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방청객에서 누가 갑자기 막 목소리 높이는 사실 흔한 장면은 아니죠. 흔한 장면 아니죠. 법정 부부싸움이 상당히 이례적인데 좀 변호사 입장에서 난감하잖아요. 남편은 맡아달라 그러고 부인은 해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입장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한테도 해임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계속 맡아달라라고 확실하게 다시 얘기를 했군요. 확실하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부인이 뭔가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움직임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제 본인 그냥 패턴대로 가고 있는 거고 부인은 또 뭔가 알 수 없는 그 패턴으로 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사실 부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하여튼 부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부인은 민주당을 통해서 탄원서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군사 독재 때 고문만큼의 뭔가를 해가지고 압박이나 해유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를 민주당에 뭐 탄원서도 내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거에 맞춰서 입장도 좀 내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도 찾아가고 항의 방문하고. 근데 뭔가 그 소통되지 않고 있는 부인에 의존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 말씀하셔서 이제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이화영 전 부지사 특별면회가 이제 7차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 공교롭게도 보면 12월에서 2월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소환식이랑 맞물려서 이게 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또 1월에는 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압송된 때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근데 이화영 변호인은 또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뭐 안부차 방문이고 그냥 개별적인 논의를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변호인의 설명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면회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특별면회라고 이렇게 그 지금 수감된 피고인하고 이렇게 변호사가 비밀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화 나오는 거 전부가 녹음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화 나누는 걸 옆에서 교도관이 지켜보면서 메모를 다 합니다. 거의 풀텍스트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가서 특별 면회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대화 내용은 지금 수사팀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해유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민주당이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할 수 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치인이었으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영향력이 있었죠.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을 정치인이 만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법무부가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게 대북 송금 의혹 그다음에 또 백현동 특혜 이제 관련 의혹이 또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진상 전 실장이나 뭐 이재명 대표 뭐 줄줄이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사퇴를 이런 거랑 맞물리면서 이제 일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을 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려면 지난번 사건 처리가 어땠는지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대장동하고 성남 FC 사건 두 건을 묶어서 맞습니다. 1차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사건과 다 연루된 사람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이재명 대표의 보고 라인을 100% 다 부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대장동 한 번, 성남FC 한 번,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출석을 하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은 정진상까지 다 불렀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까지 불렀기 때문에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거의 부를 수 있는 준비 단계 준비는 다 돼 있을 수 어느 정도 있다. 끝났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변수가 이제 쌍방울 사건인데 쌍방울 사건은 변수가 제일 중요한 게 8일 재판입니다. 8일 재판인데 지난주에 김용 전 원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저 부원장을 불렀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정 전 실장이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나올지 아니면 8일 재판을 보겠다라고 일정을 또 뒤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진상 전 실장을 부르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의 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러면 백현동을 먼저 부르고 쌍방울을 부를 건지 쌍방울을 먼저 부르고 백현동을 부를 건지 또 정해야 됩니다. 근데 두 조사를 각각 할지 지난번처럼 그럼 한 검찰청에 불러놓고 한 번에 할지 검사가 와가지고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아니면 첫날은 뭐 하고 이튿날은 뭐 할지 이것도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만약에 다음 주로 이제 정진상 전 실장 조사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조사는 그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8월 중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기 어렵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장 청구가 8월 중순이 아니라 8월 하순으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시기 이슈가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가 이제 8월 임시국회 그러니까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서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처럼 비회기에 영장 청구를 하려면 15일 이전에 뭔가 다 불러서 이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약간 가능성이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5일 이전에 영장 청구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5일 이전이 아니라 8월 31일 이전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하반기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일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이 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다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도 그 최측근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청구하면 무조건 법정에 영장 심사 받으러 가겠다. 라고 했는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느냐? 다수설은 뭐냐? 위헌이다. 받을 수 없다. 스스로 나가도 영장 심사를 이 체포 동의안이 없는 국회의원의 영장 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영장 심사를 받으려면 임시 국회 중에 영장이 청구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 20 며칠 날 청구가 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잠깐 2, 3일 동안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일정은 안 통과시키면 되니까 영장 청구된 날로부터 한 이틀 영장 심사하는 날까지 임시 국회를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출석해서 영장 심사 받고 결과 받고 임시국회 다시 오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구를 하고 그게 도착하기 전에 임시국회를 잠깐 중단시키면 그 도착했을 때 저희 국회 회기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가서 영장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돼요. 이렇게 약간 그런 얘기들이 그런 안을 좀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거 보니까 영장 그때까지 영장이 들어오면 영장 심사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만약에 정기국회 때 들어온다 그러면 자진 출석한 영장심사는 불가능하고 네. 제 생각에는 그때는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본회의 표결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지난번에 2월에 본회의 표결했는데 네. 찬성이 139, 반대가 138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 표결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안이 이번에는 그럼 가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변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뭐 일정 이런 얘기 쭉 나와서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 뭐 10월 사퇴설, 뭐 예. 12월 위기설, 뭐 이런 이제 설들이 이제 날짜랑 정확히 이제 연결이 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약간 어떤 이재명 대표의 약간 사법 리스크나 뭐 재판 일정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제일 빠른 재판이 공직선거법 네. 재판입니다. 네. 그 재판은 사실 작년 9월에 기소가 됐고요. 아, 네, 올 그렇죠. 3월부터 사실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벌써 6개월 공판을 하고 있고 네. 선거사건 재판은 원래 6개월 이내에 선고를 선고가 하도록 네. 권고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 기소 사실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대장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 또 네. 하나가 백현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인데 대장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 지금 4개월 동안 했습니다. 했고. 김문기 전 처장을 잘 모른다. 아, 모른다라는 네, 네, 네. 발언에 그 대해서 발언 지금 네. 4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사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느냐. 그 다음에 백현동 또 한 4개월 한다라고 치면 선고가 언제 되느냐. 올해 안에 되느냐, 내년 초에 되느냐. 네. 이런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10월 사퇴설, 12월 사퇴설 네. 하고 뭔가 연관지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정 한번 선고 일정도 한번 저희가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당내 계파 갈등까지 이제 계속 겪고 있는 내용이 가득한 저희 더불어민주당 오지랖 한마디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과거에 야당 대표나 야당이 어떻게 접근해서 이렇게 돌파를 했는지를 네. 민주당에서는 잘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비판한다고 그 리스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DJ나 이해창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를 네.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한 좀 전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실기한 측면은 있는데 네.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